자, 아이소는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제 파이핑 플랜을 또 선출을 해야 되겠죠. 아이소 이슈가 끝나고 이후에 하는 작업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로그램이 돌려준 그 파일 자체가 굉장히 그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숫자가 엄청 막 그 꼬여가지고 이 숫자 뭐라고 쓴 건지 알 수조차 없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보시면 여기 지금 빈칸들 다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 최소 뭐 이쪽 외부는 좀 굉장히 그 많이 겹쳤지만 내부는 이게 지금 사람 손을 탔다고 지금 제가 확신을 하는 게, 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빈칸을 찾아가지고 뭐랄까 선을 좀 당겨서 놨고 이제 지시선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끊어놓은 그런 게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오래된 파일 중에서 그 어딘가로 송부를 했던 파일인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처음에 떨어뜨렸던 건지 아니면 뭐 누가 손을 탔던 건지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지시선까지 다 정리를 했을 건데 이거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걸 봐서는 지금 내부만 좀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게 AI가 도면을 뿌려주는 수준이 어떻게 얘를 제대로 뿌려줘야 사람이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AI가. 자동으로 뿌려주기는 하는데, 이게 물론 뭐, 이제 옵션을 줘가지고, 야, 빈칸으로 잘 좀 뿌려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명령을 내려도, 이 컴퓨터 자체가 그 자리를 잘 못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여기 원형 태그가 지금 이 핑크색 두꺼운 선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도면 룰에 굉장히 위배되는 배치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지금 해놨다는 거는 AI가 이게 어디에 놔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그 거의 이게 뭐 뭐라고 지금 여기다 깔아놓은 건지 이게 뭐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도면을 이제 A4, A3나 뭐 A0나 A1이든 뭐 종이로 뜨면은 이제 하얀색 바탕에다가 다 까만색으로 이제 다 들어갈 건데 이렇게 색상별로 다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까만색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그나마 색상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걸 만약에 뭐 흑백으로 이렇게 떠버리면 진짜 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게 자동화 프로그램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 글씨 다 치워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뭐 여기저기 그냥 글자도 막 여기저기 뿌려대고 막 이러니까 사람 손을 안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거는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쨌든 터치업 작업이라고 합니다. 터치업. 이게 사람 손을 거친다. 터치업 작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컴퓨터가 그려주는 거를 좀 배치만 좀 바꿔서 좀 이쁘게 수정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나마 이렇게 써먹는 거지. 이거를 그 파이빙 플랜을 떠진 상태 그대로 공사팀에 넘긴다고 하면 공사팀이 아마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해달라고 막 그럴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뭐 저희가 심지어는 작업을 해서 줘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업 자체가 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주로 하냐면은 이제 파이핑 플랜 딱 뽑고 나서 뭐 치수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리하고 뭐 이름 잘 보이게 또 이 그 공사팀에서 딱 봤을 때 최소한 뭐가 뭔지는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에 좀 글씨도 좀 땡겨 놓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표기법이 그 도면 룰에 딱 적합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것도 다 바꿔줍니다. 어찌됐건 보는 사람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치를 좀 잘, 이쁘게 정리를 좀 해준다. 라인 넘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원형 태그, 뭐 인스트루먼트 태그, 서포트 태그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생성 자체는 아이소 생성 방법하고 마찬가지로 그 IT 팀이 굉장히 좀 쉽게 좀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그런 어떤 툴이나 이런 걸 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내지는 뭐 매뉴얼 같은 걸 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파이핑 플랜은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거를 뭐 진짜 옛날처럼 그 처음부터 다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겠지만은 지금은 3D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다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뭐 치수선은 뭐 이쪽에서 몇 미리 뭐 이런
엣지에서 몇 미리, 뭐 선 두께는 얼마 다 그런 룰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다 작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모델러가 아이소도 그렸고 파이핑 플랜도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좀 쭉 하다 보니까 이 머티리얼 스펙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머티리얼 스펙에 관한 거는 다른 분께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관 설계를 할 때, 저희 만약에 이제 머티리얼 스펙이 없다 그러면 자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할 때마다 매번 사용 유체가 뭔지, 들어가는 압력과 온도 조건이 어떤지,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배관 두께하고, 제작 방법하고, 플랜지 클래스하고, 연결 방법하고, 밸브는 어떤 거 쓰고, 이런 거 다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머티리얼 스펙이 없다고 한다면. 파이프 그 개별 라인 넘버마다 다 하나씩 여기는 스케줄 얼마 여기는 스케줄 얼마 이렇게 하려면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유체의 온도와 압력에서 사용할 자재들을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해당 배관을 설계할 때는 정리된 자재 안에서 선택하면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요 머티리얼 스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머티리얼 스펙은 그 유체에 대한 정보와 자재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샘플 인덱스 하나 박아놨는데, 요게 A13A라는 파이핑 클래스 안에서는, 150파운드의,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고, 코로전 알라운스 6mm 주고, 스페셜 리콰이어먼트 없고, 카본 스틸 재질로 쓰고, 서비스, 요 A13A가 들어간 서비스는 요런 서비스에서 이걸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이 A13A의 그 샘플하고 좀 무관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프가 2인치까지는 스케줄 80을 써라. 3인치부터는 스탠다드를 써라. 근데 엔드는 2인치 미만은 플레인 엔드를 쓰고 2인치부터는 그 베벨 엔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갈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사이즈와 어떤 그 스케줄 레이팅 값이 다 사이즈별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2인치에서 스케줄 80짜리가 아니라 스케줄 80이랑 160짜리 두 개를 써라. 이렇게 혼용해서 쓰라는 얘기를 할 거면 머티리얼 스펙을 두 개로 쪼개고 말지 이거를 같이 하나로 묶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정해놓고 이 묶음 안에서는 내가 만약에 A13A라는 코드에서는 딱 이렇게 자재를 정해놨으니까 이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는 이 자재 안에서만 선택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를 만약에 모델링을 딱 했는데 2인치 배관을 모델링을 했는데 BM 칸, 그러니까 그 비로브 메테리얼 칸에 스케줄이 160인치 같다 이러면 이제 모델링 잘못된 겁니다. 혹은 여기 재질에 A106이 나와야 되는데 A234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뭔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 재질들이 좀 재질이나 이런 스케줄이나 기타 다른 정보들이 잘못 나오면 모델링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개념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성된 머티리얼 스펙은 배관 설계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든 모델링이든 파이핑 엔지니어링의 베이직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실무와는 큰 연관이 없는 내용이고 사견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볼펜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컨에서 디자이너하고 모델러의 관계는 각각 팀장과 팀원의 관계가 됩니다. 수평 관계이거나 타부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디자이너분에게 많이 배우고 물어보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중에는 모델링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 이상하죠. 이 모델러가 모셔야 하는 팀장이 모델러가 아닙니다.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심지어 모델링도 모르시는 팀장님입니다. 이 산업구조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모델링을 배우려면은 어쨌든 팀장이 아니라 다른 선배 팀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런 구조가 왜 이게 됐느냐. 이거는 결국은 이게 모델링의 어떤 최종 목적지는 도면을 그리는 설계를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델링은 선배한테 배우고 엔지니어링 업무는 디자이너한테 배워야 된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델링을 하는 주 목적은 도면을 그리기 위한 겁니다. 시공도면. 충돌을 감지하고 이런 목적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모델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뭐 디자이너분이 모델러를 모르고 뭐 모델러는 디자인을 모르고 이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이너가 지시한 내용이 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모델링이 가능한데 안 된다고 또 이제 왜냐면 모델러가 또 숙련도가 좀 부족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할 줄 모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또 잡아떼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포지션 간에 충돌이 생기면은 뭐 어찌됐건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충돌이 좀 심하게 난다, 뭐 진짜 뭐 등 돌리고 일한다 이러면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쪽 에어리어가 아예 빵꾸가 나서 업무가 전혀 진행이 안 된다던가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러는 이제 그 배관석의 서브콘에서 모델러의 입지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뭐 결국은 뭐 팀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델러로 성장하다가 이제 디자이너로 변경되는 게 가장 좋은 성장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10년, 15년 이제 모델러로서 내공이 쌓였는데 연차가 차면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러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디자이너 업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 스케줄하고 모델링 스케줄은 이제 서로 각각 다른데 디자인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루팅 스터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모델링 스케줄 같은 경우는 그거랑 또 그 반대로 처음에는 기계나 이런 거 좀 하다가 후반 들어서 엄청 이제 또 많이 바빠지고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통상 그 프로젝트 초기에 엄청 바쁘고 모델러들은 프로젝트 진행될수록 후반부에 점점 바빠집니다. 물론 이제 그 서로가 바쁘지 않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디자이너도 유팅 스터디 끝나면은 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문서들 굉장히 많고 스페셜 서포트도 그려야 되고 뭐 모델러 하는 거 체크해줘야 되고 아이소 체크 다 해줘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리뷰해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델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초기에 뭐 할 거 없다 그래도 뭐 랭리스트 초안 뭐 이렇게 뭐 디자이너 분들이 또 주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겹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스케줄적인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그 디자인하고 모델링의 포지션, 그러니까 디자이너하고 모델러의 포지션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이렉트 3D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이렉트 3D. 이게 뭐냐면은 디자인 자체를 그러니까 루팅 스터디 자체를 3D로 하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곧 모델링까지 하는 겁니다. 말만 딱 들었을 때는 루팅 스터디 없이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바로 시작을 하니까 뭐 인건비도 절약되고 이게 뭔가 마치 뭐 퀀텀 점프를 딱 해가지고 미래 시대를 막 열어 제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말만 딱 들었을 때는 뭐 다이렉트 3D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 단어가. 근데 두 개의 포지션을 어쨌든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시간 절약, 인건비 절약 막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모델링을 하려면은 아까도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별로 각기 다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선행이 돼야 되고 프로젝트 세팅이 끝나면 기계 철골 타부서 진행한 도면들을 모델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타부서에서 진행한 도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계에 뭐 이렇게 도면을 했다 그러면 도면 보고 이제 배관팀에서 모델 해줘야 되고 뭐 철골 뭐 이렇게 딱 짰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모델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델링의 특성상 수정이 많으면 실수도 굉장히 나오기 쉽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수정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그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문제가 없어도 뭐 수정을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에러도 막 발생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캐드 같은 경우는 뭐 신규로 뭐 새로운 아이템이 뭐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또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머티리얼 스펙부터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머티리얼 스펙이 있는지 그다음 카타가 있는지 없으면 또 신청을 해가지고 2, 3일 기다려서 처리되는 거 봐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캐드 선 긋고 글씨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모델링은 IT 팀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팀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안 그래도 이제 뭐 수정 작업들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도면들이 다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IT팀도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도면이 접수가 안 됐는데 아이템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IT팀에서는 일단 머티리얼 스펙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 만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또 머티리얼 스펙에 아니 저기 이거 뭐 아직 저희가 이거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답니다. 이러면 머티리얼 스펙 그 머티리얼 담당자도 이거는 뭐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뭐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이 모델러 입장에서는 그냥 그 외형 모델링으로 그냥 땜빵을 때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걸 해야 되는데 수정 작업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업데이트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 이 루팅 스터디라는 말 자체가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작업인데 이거를 모델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타부서에 보내야 되는 인폼 도면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드리겠지만은 종류도 뭐 굉장히 많고 뭐 다 루팅 스터디에서 나오는 도면을 그러니까 루팅 스터디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딱 뭐 도면화 작업만 딱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거를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델링으로 하려면은 이거를 또 파이핑 플랜 눌러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세팅도 해야 되고 파이핑 플랜 그리려면은 뭐 IT 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3D의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반이 될 루팅 스터디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도 속도가 엄청 이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다이렉트 3D를 누가 하냐. 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모델링을. 그러다 보니까 모델러가 다이렉트 3D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디자이너 분들이 얼마나 그 관여를 해서 신경을 써줄 수가 있느냐. 왜 디자이너 분들이 다이렉트 3D에서 모델링을 할 줄 모른다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할 건데 과연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철골부 모델링 같은 경우도 뭐 구조 계산 끝나기 전까지 확정도 안 될 것이고 뭐 루팅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약에 발주처가 뭐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세 가지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루팅 스터디가 있는 상태에서는 캐드에서 쫙쫙쫙쫙 그려서 이제 옆으로 쫙쫙 케이스 1, 2, 3 딱 펼치면 되는데 이 모델링은 그렇게 1, 2, 3 이렇게 펼쳐버리면은 이 전체를 다 표현하는 상태에서 어디 뭐 놀 데도 없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1, 2, 3를.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 자체가 PC에 어떤 부하를 주는 그러니까 일반 CAD에서 쓰는 그런 사양보다 모델링의 사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메모리에 어떤 그 무리도 많이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뭐 PDS 같은 경우는 몇 메가, 10메가였나? 뭐, 하여튼 그런 제한이 또 있습니다. 뭐, 만들어야 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런 거 때문에 뭐, 이렇게 맘대로 내가 뭐, 그 다이렉트 3D에서 널브러 놓기도 좀 어렵다. 불필요한 아이템. 뭐, 케이스 1, 2, 3 이렇게 널브러 놓기도 어렵다. 왜 이거는 리뷰를 딱 떴을 때 항상 발주처가, 확인해서 뭔가 좀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케이스 1, 2, 3 거기다가 펼쳐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IT 팀에서 또 해줘가지고 또 리뷰에는 안 나오게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뭐 그 캐드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여기다가 이거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쪽 주변에 모델링이 안 돼 있다면 또 검토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을 뭐 이쪽으로 뭐 쭉 짜야 되는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뭐 캐드에는 그냥 박스 이렇게 뚝뚝뚝뚝 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를 모델링이니까 이게 그냥 박스로 뚝뚝뚝 치기에는 조금 보기 안 좋으니 그걸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할 때 사소한 거 하나 검토하려고 주변 사물들 모델링하고 그것도 그거 완성하기 전에 또 다른 검토 사항 또 생겨서 또 다른 거 하고 그럼 해당 건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주변 사물 모델링하고 그거 완성하기 전에 뭐 변경 사항 또 생기고 다시 모델링하고 이게 이거 몇 번만 반복돼도 막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진짜 돌아버립니다. 진짜 이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엔지니어가 도면 없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발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료분이 이제 다이렉트, 아이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다이렉트 3D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게 조건이 좀 몇 가지 필요한 겁니다.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데, 아이템 코드를 세팅하고, 뭐, 이것저것, 뭐, 시스템 코드, 뭐, 저기 뭐 세팅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회사는, 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아이템 코드가 다 똑같고 시스템 코드가 다 똑같이 이렇게 구축을 해 놓으니까 이게 처음 초기에 그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또 모든 인폼과 프로덕트 자체를 3D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모두 3D에서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D 작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없어진 만큼 3D에서 모든 디테일 상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2D 작업, 3D 작업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3D 자체만으로 그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배관 설계 수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딱 모델링 올렸으면 이제 더 이상 수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냐? 적어도 대한민국 EPC는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라이센스 업체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패키지 업체나 이런 어떤 자기네들이 그 배관이나 어떤 그런 걸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업체들만이 이 정도는 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EPC에서는 이런 거를 다이렉트 3D를 저런 조건을 지켜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 시스템적으로 받쳐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의 3D 모델링 개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조금 어떤 그 계획을 잡고 준비해서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딱딱딱딱 쌓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서 아무 계획 없이 모델링 자체로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세 번 검토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한 번만 검토해서 진행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뭐, 성공을 한다 그래도 리스닝 스터디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지금까지 좀 모델링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